자, 오늘은 우리 교과서 184쪽에서 186쪽의 내용이 되겠네요. 자, 화면을 한번 봅시다. 자, 화면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AI.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AI가 뭐예요? 저 인공지능이죠. 자,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 우리 실생활에 다양한 기계들이나 뭐 전자장비나 이런 것을 제어를 해서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대요. 자, 여기 보니까 자동차, 인공지능을 통해서 주행. 자, 건강, 인공지능을 통해서 항상 체크할 수 있도록. 버스, 인공지능을 통해서. 뭐 집, 위성, 뭐 다리, 금융, 산업 등등등 우리가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주변을 둘러싸는 모든 환경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이제 다가오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런 사회가 진행되는 우리 그런 사회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정보화 사회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도 이 정보화로 인한 사회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이 정보화 사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뭐 영향은 어떤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정보화는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사회를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정보통신기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원을 받게 되겠죠. 자, 과거 우리 산업사회, 정보사회와 비교하는 산업사회는 노동, 자본이 부의 원천이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힘이 강해야 됐고 저기 공장이나 기계가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그 공장이나 기계에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대가를 내가 가지는 이런 자본가들이 이윤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 노동과 자본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보다 지식과 정보가 더 중요한 그런 사회가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이 지식은 노동 중에서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고 정신적인 노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부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그런 사회가 우리는 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자, 이 정보화 사회가 형성되게 된, 발달하게 된 배경, 원인이 바로 이 두 가지라고 보면 되겠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어요. 자, 반도체. 인간의 뇌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지식을 축적해서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검색만 하면 자, 그 금속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접할 수 있어요. 찾아낼 수 있어요. 관련어들을 다 검색을 해서 정보를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부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자, 이런 기술이 발달했대요. 그리고 지식과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암기식 지식, 똑같은 지식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정보를 얼마나 더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사람들의 더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데이터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보를 데이터화해서 모으고 있어요. 모아가지고 그걸 생산이나 소비에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개인정보 동의 많이 하죠. 그 개인정보 동의를 하면 그 정보들이 전부 다 기업들 입장에는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리티 리포터라는 그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인데 한 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나온 지 한 15년, 20년 됐을 건데 자, 이 영화에서 보면 배경을 한 2050년 정도를 배경을 하는데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면 사람들의 눈을 딱 찍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맞는 상품을 막 제공을 해줘요. 이게 가능해지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뭐 아이디를 통해서 포털 사이트인데 검색을 하면 여러분들이 과거에 소비했던 제품들이 막 나오고 그 소비했던 제품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거 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제품들을 막 광고를 해줘요. 여러분들이 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화를 하는 그런 것들이 곧 돈이 되는 사회가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정보사회. 그래서 정보사회가 되는, 활성화되는, 촉진되는 그런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보 시대는 그럼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느냐? 마찬가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한번 구분해 봅시다. 자, 정치적으로는 전자민주주의가 발달해서 직접민주정치 실현이 가능하대요. 자, 직접민주정치가 뭔가요? 자, 이거와 대비되는 개념이 직접이니까 우리 간접 민주정치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간접 민주정치가 뭐예요? 자, 우리 민주는 국민이 주인이라는 얘기인데 간접적으로 주인이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직접 의사결정을 해서 다스리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힘들죠. 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인구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편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넓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5천만의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물리적인 장소가 있나요? 없죠. 모여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해서 다스리라 라고 해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죠. 근데 그보다 가장 좋은 게 직접민주 정치예요. 정치와 법 시간에 배웠을 텐데 고대 그리스에는 이런 직접민주 정치가 실현됐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등장을 했고 이런 내용들을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정보화 시대가 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자민주주의, 그래서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인 공간은 필요 없어졌죠. 물론 5천만 명의 사람이 다 접속해서 글을 남긴다면 그걸 종합하는 것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이게 기술이 발달한다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은 또 모아가지고 추릴 수 있고 쉽게 빠른 시간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터넷을 통한 전자민주주의, 그로 인한 직접민주정치가 가능해진다는 게 장점이 될 거예요. 다음, 이렇게 된다면 권력이 한쪽으로 모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권위가 분산될 거예요. 즉, 관료제가 약화된다는. 우리 앞에서 관료제가 산업사회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했다고 배웠죠. 피라미드형 조직이에요. 명령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근데 전자민주주의가 되면 직접민주주의가 되고 또 양방향의 통신 매체가 된다면 의사결정이 여러 곳으로 분산될 거고 그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되겠죠. 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지식과 정보가 중요하다 했어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부가가치, 즉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고 재구성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강조되겠죠. 다음 정보화가 되면 인터넷을 통한 거래, 우리 확산이 되겠네요. 전자상거래가 확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전통적으로 과거에는 전통시장 또는 물리적인 시장이 크게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마트라는 기업 또는 홈플러스라는 기업, 맞죠? 엄청나게 확장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월마트라는 기업. 자,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점포들을 많이 줄인대요. 대신에 어떤 기업들이 등장하나요? 세계적으로 본다면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우리나라로 본다면 쿠팡 또는 이커머셜 업체라고 하죠. 이런 기업들이 막 성장을 해요. 왜?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제품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고 있네요. 다음 정보화가 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다양해질 거고 그로 인해서 요구하는 욕구도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적은 품종을 만들어내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던, 잠시만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지금 학교에서 찍고 있어서 종이 울리네요. 아직 마칠 시간은 되지 않았습니다. 자,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정보화 시대는 다 품종, 사람들이 욕구가 다양해지니까 품종도 다양해져야 되고 그것을 소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가정과 일터가 결합한대요. 우리 이런 것을 재택 근무라고 하죠.
얼마든지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 직접 갈 필요 없고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서 작은 시간 내에 빨리 자신의 임무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훨씬 더 이게 당겨졌다고도 하는데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부도 우리 홈스쿨링 가능하죠. 미국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다음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적인 범위가 확대되겠네요. 과거에는 자신이 갈 수 있는 물리적 범위 안에서 인간관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직장 동료, 학교 친구 또는 마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먼 곳에 뭐 여기에서 서울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전 세계적인 뭐 미국에 있는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유럽에 있는 친구도 사귈 수 있고 이게 가능해졌죠.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전 세계의 많은 문화들을 접하다 보니까 성취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고 자신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자 이렇게 윤리적인 게 하나 더 추가됐네요. 자, 워낙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보니까 등장을 했는데 자, 악성 댓글. 자, 우리나라에도 이 부작용이 많죠. 그래서 악성 댓글로 인해서 특히 이 정과 시대 인터넷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익명성이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다 보니까 막 욕하는 거죠. 그리고 남의 글을 자기 것이냐 저작권 침해도 훨씬 더 쉬워졌고 정보윤리가 미확립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겁니다. 다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보를 독점하고 통제로 인해서 자유와 권리가 위축된대요. 여러분 빅브라더라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그리고 빅브라더라는 말 들어봤죠? 이게 바로 감시예요. 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디에 가는지 CCTV로 다 찍혀요. 그리고 여러분 위치 허용을 해놓으면 폰에 내가 어디에서 뭘 하는지 내가 갈 수 있는 동선까지 다 파악이 되죠. 그래서 선생님이 과거에 구글에 위치 를 동의를 했더니만 선생님이 송현 여자 고등학교 있으면 송현 여자 고등학교에 대한 댓글을 남겨달라고 하고 이마트에 가면 이마트에 대한 댓글을 남겨달라고 하고 식당에 가면은 그 식당에 댓글을 남겨달래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다 누군가가 감시할 수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다음 정보가 부가가치 원천이 된다 했으니까 정보 격차로 인한 빈부 격차가 증가하게 되겠죠. 즉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차이. 문화적으로는 서로 얼굴을 맞대는 관계보다는 매체를 통한 관계가 나타나다 보니까 피상적 인간관계가 나타나게 되겠죠. 인간 소외 현상이 심화될 거고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이런 사이버 범죄나 사생활 침해가 용이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세계화와 마찬가지로 이 정보화도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세계화 사회에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죠. 편리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보면 인간을 조금 더 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정보화가 앞으로 더 진척되면 진척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한 또 대책을 강구해 봐야겠죠. 자, 대응책으로 우리 개인적, 사회적으로 한번 구분해 본다면 악성 댓글 다는 것보다는 타인의 권리와 인간 존중이 어떤 정신들이 필요할 거고 다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문화를 접했을 때 그걸 뭐 배척하기보다는 개방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 인터넷상에는 뭐 괜찮은 정보, 좋은 정보도 많지만 왜곡된 정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 왜곡된 정보를 잘 캐치해서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비판적인 분석도 필요하겠죠. 이건 개인적으로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럼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 격차가 빈부 격차가 발생한다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격차를 줄여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컴퓨터가 없대요. 또는 집에 인터넷이 개통되어 있지 않대요. 그렇다면 정보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제공한다든지 모든 집에 와이파이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정부나 사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 되겠죠. 그리고 정보가 곧 부가되다 보니까 남의 정보를 쉽게 가져가서 부를 축적하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나 지식에 대한 보호를 해줄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정보와 사회에 대해서 의미나 원인과 그리고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습니다. 우리 책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책도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